네. 안녕하세요. 진심을 다하는 국어영어 강사 김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어머니 너무 힘드시지 않으세요? 지금 밖에서 저도 계속 있었는데 공기도 너무 탁하고 지금 약간 너무 답답하실 것 같은데 저 문 한 번만 열어주시면 여기 공기가 엄청 답답해서 어머니도 엄청 힘드실 것 같아요. 네. 이 히터 좀 꺼주시면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깜짝 놀랐어요. 들어왔는데 막 아는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네요. 네. 제가 해마다 매년 이렇게 돌아오는 학생들이 있어서, 네. 우선 처음 보시는 어머니들 계실 것 같아서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 저는 지금 현재 이투스 국어 영역 인강을 촬영하고 있고요. 청솔이랑 강남 하이퍼 최상위반 강사, 제가 지금 청솔학원 온 지 10년 됐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제가 최상위반 최연소 강사의 기록이 아직까지 깨지지 않은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세화여고 선생님이었었고요. 저는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를 졸업하고 지금, 네, 학생들을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을 할까, 고민을 했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이번 저희가 수능 본 지 이제 한 달이 넘어서 어머니도 설명회에서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2020 수능 어땠다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텐데 어떻다고 들으셨어요, 어머니? 좀 쉬었다는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듣지 않으셨어요? 쉬었어, 쉬었대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자, 저희가 얼마 전에 성적표 짠 나왔죠. 수능 등급 컷 1등급이 91점, 2등급 85점, 3등급 77점. 이렇게 보시면 약간 이런 느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2005학년도부터 쭉 말씀드려요. 2005학년도부터 2019학년도 지난 15년간 등급 컷이 나온 거 5손가락 안에 꼽는 등급 컷이었고요. 어머니들께서 놓치고 계신 하나. 왜 근데 쉬웠다고 하지? 작년 수능 국어에 1컷이 84점이었거든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점수인 거예요. 근데 91점? 어려운 시험이었어요. 시험 본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쉽지 않았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게다가 저희가 시험 응시자 수가 5만이 줄었죠.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5만이 줄었다는 이야기는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학생 수가 2,000명이 줄었다는 학생. 근데 91점이니까 사실 어려운 시험이었다.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저희가 이제 원서를 쓸 때 표점으로 원서를 쓰잖아요. 표준 점수, 난이도를 반영한 표준 점수로 환산을 했을 때 이번 2020학년도 국어의 만점자 표준 점수는 140점이었어요. 그런데 수리가 딱 이렇게 환산할게요. 이과 수학 만점자의 표준 점수가 예상은 137점이었거든요. 네, 뚜껑을 까고 보니까 134점. 물론 저희 아이들 당연히 수학해야 돼요. 제가 진짜 학생들한테 많이 하는 얘기가 수학해라 이 얘기 너무너무 많이 하는데, 근데 어머니 아주 산술적인 계산을 하면 이과 수학 만점 받은 애보다 국어 만점 받은 애가 표준 점수가 6점이 높은 굉장히 기이한 현상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런데 더 심각했던 건 작년, 이제 재작년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2019학년도 국어 만점자의 표준 점수가 어머니 수학 만점자 표준 점수랑 17점 차이 났어요. 전국에 얘네가 10몇 명 있었거든요, 만점자가. 이제 그 중에 몇 명이 제 제자라서 같이 영상도 찍었는데, 그 친구가 국어 만점으로 의대를 갔거든요. 표준 점수가 워낙 높아버리니까. 이제 궁금한 건 이거겠죠? 이건 어차피 지난 시험이잖아요. 그럼 2021 학년도는? 우리 아이들이 보는 2021 학년도는 과연 어떨까? 제가 예상을 해드릴게요. 2021 학년도는 이 정도까지는 물론 아니겠죠.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으니까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국어가 어려운 흐름은 지속될 거다라고 예측을 해볼 수밖에 없어요.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자, 저희가 수능이 국영수 탐탐. 근데 영어가 절대평가예요. 그럼 국영수 탐. 근데 탐구는 과목별에 따라 유불리가 너무 큰 거죠. 그럼 탐구로 난이도를 조절하기가 굉장히 힘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국어 수학 남았죠? 수학을 너무 어렵게 내면 난리가 나겠죠. 그들만의 리그 아니냐? 뭐 하자는 거냐? 사교육 시키라는 거냐? 난리가 날 거란 말이죠. 그럼 결국에 난이도 국어로 조절할 수밖에 없겠죠. 왜? 우리말이니까요.
읽을 수 있잖아. 우리말이잖아. 국어 왜 못해? 이런 이야기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가 어려운 게다가 발표됐죠. 정시 비율이 30% 이상이 되면 과목별 변별력이 무조건 베이스가 깔려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국어가 어려운 흐름은 아마 계속 될 거다라는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요건 짠! 이번 수능 아이들이 본 건데요. 오답률.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린 문제를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바로 눈으로 보이시죠? 5문제 중에 뭐가 가장 많아? 비문학이 제일 많죠. 자, 그럼 여기서 저희가 2가지 가져가야 돼요. 첫째, 눈으로만 보면 비문학이 어려웠네. 한 번 더 들어가 볼까요? 아이들이 그럼 너무 낯선데 여기 없는 글자가 있죠, 어머니. 어디에서 안 틀렸어요? 문학에서 별로 안 틀렸죠. 자,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쵸, 맞아요. EBS 연계. 자, 이건 이번의 흐름이 아니에요. 자, 짠짠. 2019학년도, 2018학년도 제가 지금 3개년의 오답률 베스트를 보여드리는 건데 가운데 문법 끼어 있는 거 말고 5문제 중에 4문제 전부 다 비문학이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EBS 연계. 자, 이 표를 한번 볼까요? 이 표를 보여드리면 어머니들께서 막 찍으시는데 이건 하나도 안 중요해요. 이건 어차피 나왔던 작품 다시 안 나오겠죠. 자, EBS 연계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 수능에서 문학작품 5개가 나왔는데 연계, 비연계였어. 말도 안 되는 연계율이죠. 엄청 높았어요. 근데 고전시가 한번 살펴볼게요. 고전시가 엄청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월선원 16경과의 연계. 고전시가 같은 경우는요, 언니. 여기 있네요. 자, 부분 연계. 고전시가 너무 길잖아요. 뭐 관동별곡은 기억하시죠? 저희 아빠도 기억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빠 나 관동별곡 수업해 이랬더니 그걸 아직도 해? 아직도 해. 엄청 고전시가 길었던 그 작품이 다 나오진 않겠죠. 그 긴 작품 중에서 중간에 생략할 거예요. 자, EBS에 이 긴 전문이 모두 들어가지 않겠죠? 당연히 실린 부분도 있을 거고 안 실린 부분도 있을 건데 평가원은 이만큼만 연계해요. 나머지는 다 비연계인 거죠. 그럼 저희 아이들이 고전시가를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해야 될 수밖에 없냐면 고전시가는 전문을 공부할 수밖에 없는 전문, 전체 지문을 다 공부해야 하는 거죠. 현대소설 부분 연계예요. 고전소설 완전히 다른 장면이 출제됐어요. 자, 그리고 현대시 하나 연계, 하나 비연계였어요.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더 들어가 볼까요? 짠! 이건 2019학년도. 똑같은 거 보이세요, 어머니? 고전시가 부분 연계. 달라진 거 하나 있어요. 현대소설 다른 장면 출제, 고전소설 똑같죠? 다른 장면 출제, 현대시 하나 연계, 하나 비연계. 표 앞뒤로 왔다 갔다 해볼게요. 글씨 안 바뀌는 거 보이시죠? 완전 똑같은 거. 자, 이런 흐름은 당연히 우리 아이들이 보낸 2021 학년도에도 그대로 이어지겠죠. 고전시가는 전문을 공부하는 게 필요하고요. 현대소설, 고전소설은 전체 줄거리 알아둬야만 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EBS에 수록된 장면이 아닌 다른 장면이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농후하니까요. 이번 수능은 굉장히 특이 케이스였어요. 이번 수능에서 자전거 도둑이 연계가 됐는데 이번 수능은 EBS에 있는 장면이랑 거의 비슷하게 겹치는 장면이 나와서 정답률이 전부 다 90%를 넘었어요. 한 문제 시점 관련된 문제 빼고. 그 문제도 정답률이 80% 후반대라서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현대고전소설은 전체 줄거리를 살펴보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현대시는 어차피 연계와 비연계가 섞여 나올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공부할 때는 어떤 작품이 나오더라도 독해낼 수 있게 연습하는 거. 이게 저희 아이들이 EBS를 공부하는, 올바르게 공부하는 방법인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이걸 알려드렸어요. 저희가 시간이 많으면 너무 좋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것도 하고. 근데 저희 아이들 제한된 시간 속에 공부하잖아요. 어머니 저는 국어 저희 애들한테만 얘기해요. 그렇게 많이 하지 마. 왜 국어를 그렇게 많이 해? 국어는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할 때 짧고 굵게 올바르게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과목이에요. 되게 신기한 건 아까도 저희 제자들이 막 찾아왔었거든요. 오늘도 제자들이 막 찾아왔어. 엄청 애들이 많이 찾아와요. 엄청 많이 찾아오는데 찾아온 학생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정말 그 친구는 재수종합학원에 다닌 친구인데 그 학원에서 정말 재종반 학원임에도 불구하고 학원을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그 강남에 있는 상위권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 그 학원, 재수학원인데 그 학원 애들이 정말 많이 EBS 책을 들고 다녔대요. 제 책을. 근데 생각을 해보면 걔네가 문학을 못해서일까요? 최상위권 친구들인데. 걔네가 문학을 못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시간을 줄여야만 아까 아이들이 어려워했었던 비문학에서 시간을 쓸 수가 있는 전략인 거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EBS 수업을 저는 이렇게 진행을 해요. 근데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는 거를 그냥 말씀만 드리면 어머니께서 어떻게 한다는 거지? 약간 감이 안 오시고 제가 찍은 게 정말 많이 나왔거든요. 제가 수업을 하다가 막 출제 포인트를 불러줘요. 이 작품은 이렇게 출제될 거야. 이 작품은 EBS 이런 게 중요했어.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고 실제로 거기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도움이 되니까 아이들이 이제 국어 때문에 재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과목 때문에 재수를 하게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시 정말 많이 돌아오거든요. 제가 연어라고 맨날 회귀한다고 그러는데 지금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들어왔는데 막 앞에 앉아있는 학생들이 제가 아는 얼굴이어서 깜짝 놀랐어요. EBS 수업했던 장면인데 잠깐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거든요. 한번 잠깐 틀어주시겠어요? 소리가 나올까요? 네. 중요한 건 지금부터다. 37쪽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넋이 다 맑았으니 구매락을 쓸 소냐. 달이 너무 밝아서 내 넋까지도 다 맑아졌네요. 선생님이랑은 요 두 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와 요 두 줄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주세요. 할까요? 이건 EBS 아닌 부분인데 내가 만약에 출제를 하면 선생님 생각에는 37쪽에 있는 부분들을 지문으로 구현시킬 것 같아. 만약에 이 월성한 16경과를 낸다면 제일 낼 수 있는 부분이 지금부터 나올 37쪽 부분이거든. 그러니까 이 37쪽 부분을 꼼꼼하게 봐주는 게 훨씬 좋아. 36쪽 밑에는 그냥 후루루를 읽는 게 좋고 37쪽 지금부터 출제 포인트 가져갈 거 되게 많이 나올 테니까 초절정 집중해서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업했던 장면인데요. 지금 보시면 EBS이면서 EBS 아닌 장면이 제가 말씀드렸던 전체 지문이에요. 전문이고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얘들아 이 부분은 후루루를 읽고 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은 낼 게 없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실제 수능에서 중요학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은 EBS에 안 실려 있는데 너무 중요하니까.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어머니 문학을 저는 학교생이었잖아요. 제가 국어교육과를 나왔고 학교생이었으면 문학은 딱 출제할 부분들이 보여요. 학생들이 오독할 부분. 학생들이 배경 지식으로 잘못 생각할 부분 이런 부분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찝어서 수업을 해주는 건데 실제로 평가원이랑 좀 그런 기준들이 잘 맞는 거죠. 그래서 제가 후루루 보고 이 부분부터가 굉장히 중요해라고 말했던 부분이 수능에 나왔던 장면이거든요. EBS는 이렇게 수업이 진행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보내시면 제가 수업을 그렇게 하겠지만 혹시 당연히 혼자 하는 학생도 있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공부하세요 라고 했던 부분들을 좀 아이들이 잘 인지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넘겨볼까요? 네. 다음 장 좀 넘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중요한 건 이제 지금 박귀는 2021학년도 수능. 저희 아이들이 치르게 될 시험은 2021 학년도 수능이잖아요. 바뀐다. 바뀐다. 얘기 너무 많이 들으셨잖아요. 자, 국어 딱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언어와 매체. 언어와 매체는 어머니 문법이랑 그냥 똑같아요. 자, 이 표로 저희가 조금만 들어가 볼게요. 이번에 바뀌는 수능을 압축적으로 정리한 표인데 다른 과목은 다른 과목 선생님들께 워낙 잘 설명해 주실 테니까 독서, 문학, 화작, 언어와 매체. 원래는 문법이었는데 그 명칭이 언어와 매체로 바뀌었을 뿐이고요. 매체는 그냥 이번 수능에는 해당되지 않아요. 저희 아이들이 보는 수능 범위는 언어. 자, 그런데 한 번만 더 들어갈게요. 저희 아이들이 재수를 하게 되면 당연히 생각 안 하시죠? 재수는 되게 먼 얘기고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얘네도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와 있잖아요. 자, 저희 아이들이 재수를 딱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선택으로 바뀌어요. 자, 이 두 과목은 필수. 이 두 과목, 화작과 언어와 매체는
선택으로 바뀌는데 선생님 저희 어차피 재수 저희 애는 절대 안 할 거라서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그때 제가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있어. 필수 과목은 반영 비율이 75%, 선택 과목은 반영 비율이 25%거든요. 자, 그런데 화작문, 제가 흔히 화작문이라고 많이 들으셨죠? 화작문이 45문제 중에 15문제가 출제됐어요. 비율로 33.3333%. 근데 선택으로 바뀌면서 25%로 퍼센테이지가 줄었죠. 저희 아이들이 볼 2021이 아닌 2022 수능은 저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렸냐? 그럼 선택으로 바뀌는 과목을 어렵게 될까요? 아니겠죠. 어디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냐? 여기가 어려운 흐름은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이게 중요해 라고 하는, 이게 중요해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왜 그게 중요해? 이러고 이러니까 이게 중요해라는 흐름적인 관점에서 살펴봐야 하고요. 그럼 당연히 독서와 문학이 어려운 흐름은 계속되겠죠. 자, 근데 어렵다고 말씀드리면 왜 어려워? 비문학이 어려울 때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너무 글씨도 어려워요, 언니? 너무 어려워요? 진짜 제가 이거 쓰는데 애들 표정 엄청 안 좋아졌거든요.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자, 이번 수능에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린 40번과 관련된 지문입니다. 자, 칠판에 쓰는 순간 어머니들께서도 느끼셨을 거예요. 칠판에 있는 단어 중에 저희에게 친숙한 단어가 단 하나도 없죠. 자본이라는 단어는 좀 친숙하네요. 자산, 채무. 근데 말들이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약간 이건 잠깐만 짚고 들어갈게요. 2019학년도 수능에서 출제진이 바뀌었어요. 2019학년도 수능부터 출제진이, 그 전까지는 출제진이 서울대학교 국문학과 교수들이었어요. 헤드 출제진. 수능은 출제진이 굉장히 많거든요. 엄청 많은데 서울대학교 국문학과 출제진에서 2019학년도 수능부터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로 헤드 출제진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2019학년 수능이 굉장히 진통을 겪었던 시험이죠. 왜요? 1컷 보시면 아시잖아요. 근데 그때 난리도 아니었어요. 지문이 너무 길어요. 지문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지문, 문제, 뒷면도 문제. 정답률이 18%였거든요. 어마무시한 시험. 타임어택. 너무 아이들이 난리가 난 거. 이거는 읽고 풀라는 거냐. 읽은 애들만 맞출 수 있는 시험이다. 엄청나게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2019학년도 그 시험이 끝나고 2020학년도로 넘어오면서 글자 수가 700자 줄었어요. 지문의 길이가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더 이상 타임어택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난이도를 변별하냐? 자, 이 지문이 총 7문단인데요. 내용이 나와요. 1문단부터 내용들이 쭉쭉 이어지다가 2문단에서 BIS 비율 1, 3문단에서 BIS 2, 4문단에서 BIS 3 이 내용들을 막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문단에 있는 내용을 제가 하나만 읽어볼게요. 이 내용이에요. 위험 가중 자산분의 기본 자본이 6% 이상이 되게 한다. 그럼 아이들은 너무 당연하게 요식 그대로에다가 6%를 대응하겠죠. 자, 근데 이렇게 풀면 틀려요. 혹시 제가 한 말 기억하세요? 위험 가중 자산분의 뭐라고 할게요? 기본 자본. 근데 아이들이 읽을 땐 당연히 정보의 청킹이 잘못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계속 이거 비율을 얘기하다가 위험 자산분의 기본 자본이 6% 이상. 그럼 당연히 아이들은 변화한 포인트가 이게 6으로 바뀌었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독해 과정의 흐름이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게 굉장히 비문학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거는 좀 TMI인데 사실 이런 독해는 저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계약서를 쓰거나 또 중요한 서류를 할 때 글자 하나, 토시 하나
이런 것들, 이런 어떤 좀 굉장히 딥한 내용들로 좀 바뀌고 있다라는 거. 근데 애들이 또 많이 틀린 이유는요. 제가 한 부분만 읽어볼게요. 복이에요. 갑은행이 어느 해 말에 발표한 자기자본의 위험과중 자산은 아래표와 같다. 갑은행은 OECD 국가의 채무와 회사채만을 자산으로 보유했으며 바젤2 협약의 표준 모형에 따라 BIS 비율을 산출하여 공시하였다. 이때 회사채에 반영된 위험 가중치는 50%이다. 그 외에 기본 및 자산은 모두 무시한다. 라는 내용과 이 공식을 사용해서 지문의 내용과 엮어 읽어야 되는데 제가 선택지를 아직 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짧은 시간에 얼마나 많은 정보들을 처리해야 하는지, 국어가 왜 어려울 수밖에 없어졌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는 게 필요했던 거죠. 자, 그래서 수업은 저는 진짜 학생들이 좋거든요. 수업은 이렇게 진행이 돼요. 제가 사실 올해 대치동에 정말 전화를 안 받은 학원이 없거든요. 정말 대치동의 모든 학원들이 거의 다 전화를 하셨어요. 수업을 하자. 근데 제가 좀 생각하고 있는 바가 있어요. 올해는 좀 초에 커리큘럼적인 부분들, 좀 되게 양질의 컨텐츠 이런 것들을 만들 때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싶다라고 올해 제가 목표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정중하게 다 거절을 해서 학원들이 되게 서운해 많이 하셨어요. 제 수업은 대치동에서 지금 2반만 벌써 딱 깔았거든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다들 엄청 예섬에서도 4반 깔자고 하셨는데 제가 되게 정중하게 말씀을 드려서 지금 수업은 2반이고요. 오픈반이랑 1%반. 1%반을 제가 작년에는 6월 달에 오픈을 했어요. 제가 작년에 출산을 했거든요. 지금 저희 아기가 집에서 돌아다니고 있을 거예요, 아마. 네, 제가 작년에 출산을 해서 작년에 6월 달에 오픈을 했고요. 올해는 시작부터 토요일 2시에서 5시 성적 수강 제한이 있어요, 이 반은. 오픈반은 수강 제한이 없고요. 1%반은 인원수도 제한이 있고 수강 이유가 아주 간단해요. 최상위권 애들이 수업 방식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픈반은 제가 설명을 좀 더 많이 하고요. 1%반은 아이들이 그 사고 과정들을 좀 많이 서술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반인데 기준은 국어 1등급 아니면 수학 1등급. 이과 수학 1등급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머리 좋아요. 사고 체계. 근데 그 아이가 국어를 혹시나 싫어한다면 그건 국어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국어는 이래서 저래서 그것 때문에 그래서 저래서 이거. 이런 사고 논리책에 굉장히 명확한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과 수학 1등급 받습니다. 제 제자 중에서도 4, 1, 1, 1. 그 친구들 전부 다 수능에서 국어 1등 나왔어요. 네. 수업 진행은 오자마자 단어 테스트 보고요. 근데 제가 국어도 어휘를 시험 보거든요. 그래서 수업 진행하고 저는 학생들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아요. 제가 수업을 많이 깔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수업 전, 수업 후 1시간씩 애들 질문 받거든요. 질문 받고 상담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현관 친구들은 글구조 분석집, 그리고 그런 경우 너무 속상해요. 지금 여기도 있는 친구들인데요. 국어만 잘 봐서 대학 갈 수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 진짜 많이 해요. 수학해. 저 플래너 검사해요. 물론 제가 못하겠죠. 저희 조교들이. 전 수업을 해야 되니까 플래너 검사를 전부 다 진행을 해서 과목별 밸런스라든지 이런 것들, 학습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요. 어머니들께서 그거 걱정 많이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선생님 저희 큰애가 선생님 인강 들었는데 선생님 너무 좋다고 동생 보내라 그래서 왔는데 인원이 많아서 이런 걱정하시더라고요. 현관 보내신 어머니들 그런 말씀 안 하세요. 1대1로 저희 조교들이 다 담당 조교들이 있어요. 수능 볼 때까지 담당하는 조교들이 당연히 학생들 플래너 검사, 글구조 검사, 그리고 당연히 그것에 대한 완벽한 피드, 그리고 학생 개인별로 시험 봤을 때 맞춤형 자료 당연히 진행되고요. 6평, 9평 끝나고 나서 저도 저희 반 아이들 거의 다 상담을 진행하고 저희 조교들은 100% 자기 담당 학생들을 진행을 할 뿐더러 제가 좀 유별난가 봐요, 언니. 제가 현강 애들 이름 외우고 싶어가지고 얘는 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름표 붙였거든요. 그래 학원 오면 조교들이 돌아다니면서 이름표 나누고, 왜냐면 한 번에 너무 많은 인원을 다 못 외우니까요. 그래서 애들이 막 쉬는 시간에 자기들끼리 런닝맨 한다고 막 이름표. 근데 그렇잖아요. 제 제자인데 이름은 좀 알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요? 좀 더 정말 연락 많이 하고 친한 제자 많거든요.
저는 아이들이 공부를 좀 즐겁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네. 이렇게 수업이 진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길구조 분석지는 이 내용은 그냥 샘플만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 현강 아이들 숙제로 나갈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해오겠죠. 이렇게 해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1문단과 6문단의 관련. 독해 어려워진다고 말씀드렸죠? 비문학 어려워지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단락과 단락 간의 유기성이 너무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어휘 문제가 노답이었던 게 아이들이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어휘 문제를 막 풀어. 기억 니은만 보면 되니까. 근데 그렇게 풀 수가 없었대요. 이번 이렇게 끄덕이는 애들은 다 그 경험이 있는 거예요. 이번 수능에 42번의 어휘 문제가요. 단락과 단락의 관련 유기성 동어치환을 캐치하지 못하면 틀리게 어휘 문제가 나왔거든요. 이런 흐름은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런 뭐 제가 수업을 잘해서 뭐 하겠어요, 어머니. 제가 수업을 잘하는 건 제 학생 수가 많아지는 거죠. 중요한 건 아이들의 성적이 오르는 거예요. 그럼 저 맨날 얘기해요. 아이들을 저한테 그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선생님 성적 올라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럼 저 맨날 얘기해요. 너가 잘해서 그래. 그럼요. 자기가 시키는 대로 따라왔으면.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해요. 선생님은 똑같은 교실에서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했어. 근데 옳은 거면 너가 잘한 거지. 그런 이야기. 그래서 이거는 사실 애들이 올 줄 모르고 제가 깜짝 놀랐네요. 너희들이 보낸 문자와 카톡이 이렇게 쓰인다는 건 몰랐을 건데 얘들아 제가 되게 민망하네요. 학생들 앞에서 읽으려니까. 이 친구 왼쪽 친구는 안녕하세요. 올해 1%만 들었던 땡땡이에요. 우연치 않게 6월 달에 선생님 만나게 되었는데 우연치 않게란 이야기는 어머니가 설명회를 오셨어요. 정말 왜 3월부터 선생님 만나지 않았을까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도 늦게라도 선생님 만나서 이번 수능에서 국어 다 맞았어요. 정말 선생님 덕에 예선 가는 날이 즐거웠고 수업도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저 이게 좋거든요. 공부 재밌잖아요 하면. 그리고 얘가 또 대박인데 선생님 저 국어 88점 맞아서 아마도 2등급 같습니다. 나머지는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선방은 했어요. 작년 100분이 44에서 이렇게 오를 수가 있네요. 후덜덜. 이게 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논술 마무리하고 찾아뵈러 가겠습니다. 근데 오늘 또 아까 놀러온 친구가 제가 얘기하다가 야, 나 설명 이렇게 할 건데 괜찮냐? 이렇게 보여줬더니 그 친구 쌤 제 것을 줘. 너가 어떻게 했지? 지금 저 작년 수능이 100분이 50이었잖아요. 이번에 100분이 95였거든요. 그 친구 이번에 조교 같이 하기로 한 친구여서 아까 잠깐 얼굴 보러 왔었는데 이런 것들. 네. 저는 이런 게 진짜 즐겁고 좋아요. 네, 이게 너무 웃기죠, 사실. 웃지 마, 얘들아. 약간 저는 학생들이 제가 살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꼭 학벌이 어떤 좋은 대학을 가는 게 결국에 인생의 행복과 비례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들 아시지만. 근데 자기가 19년, 20년 열심히 한 첫 번째 받는 결과가 어떤 상처나 슬픔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학생들이 즐겁게 공부할 수 있도록 제 잠깐만 줘봐. 이 커리큘럼 안에 보시면 제가 1년간 어떻게 진행하는지 커리큘럼이라든지 상세 내용도 쓰여 있을 거고요. 맨 뒤에 보시면 제가 부모님들께 드리는 말씀, 그리고 이거는 출산 전이라 다른 사람 아니에요. 어머니들은 사진 한번 보고 얼굴 한번 쳐다보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출산 전이라. 네, 임신 전인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읽어보시면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는구나,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1년간 좀 잘 맡아주겠구나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너무 힘드신데 너무 열심히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학생 한 명을 데리고 오긴 했거든요. 이걸 하려고 데리고 왔던 건 아닌데 올라와 봐봐. 마이크 하나 더 있니? 되니? 제가 작년에 여기 강의실에서 가르쳤던 제자예요. 승환아, 저기 마이크 하나 더 있어. 소개를 할게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좋긴 한데 아이들의 입으로 아이들이 말하는 게 훨씬 더 와닿을 때들이 많더라고요. 인사드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분당 청소라고 해서 선생님 수업을 3월부터 들었고 이제 올해 수능을 본 오승헌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제가 3월부터 10월까지 인정쌤 수업을 쭉 들었고 듣고 난 다음에 수능을 봤을 때 이런 점이 좋았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이제 이 재수 생활이든 아니면 고3 생활이 이제 시작하시게 될 텐데 이 시작할 때 선생님을 모르거나 학원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를 때 어떻게 골라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조언을 드리고자 여기 나왔는데요. 참고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승원이가 너와 나 처음 만났을 때 국어가 얼마였지? 100분이 50. 100분이 50이요. 뭐 만만치 않은 친구였어. 100분이 50이었는데 이번 수능에서 100분이가 어떻게 나왔지? 95로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쭉쭉쭉쭉 올랐던 케이스예요. 그래서 아마 좀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릴 때 그렇게 해가지고 네. 그래서 일단 민정쌤 수업의 가장 큰 특징은 굉장히 질문이 많으세요. 아까 내려간 걸 본 것처럼 진짜 수업 때도 이렇게 마이크를 항상 2개씩 준비해가지고 수업 때도 항상 이렇게 마이크를 돌리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하시고 그만큼 저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선생님 수업의 큰 장점인데, 왜냐하면 결국 그 시험을 보러 가는 건 나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선생님과 비교해서 내가 이런 점이 부족하구나, 혹은 이런 점은 잘하고 있구나, 이걸 계속 확인하는 거를 수업 시간에 해야 되는데, 그거를 선생님이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굉장히 저는 좋은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이건 약간 여담인데 이 친구가 수업 시간에 굉장히 마이크 드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누가 얘기해볼래? 이렇게 하면 자기가 하겠다고. 근데 제가 한 언제부터 이 친구가 마이크를 들면 되게 마음이 편한 거예요. 왜냐면 쟨 나랑 똑같은 생각을 말할 거니까. 제가 누가 얘기해볼까? 이렇게 해서 손 들면 이렇게 시킬 때도 이렇게 마이크를 줄 때 약간 불안한 친구들 속으로 이걸 약간 완벽하게 말을 못하면 내가 같이 보완해서 설명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들이 있는데, 얘한테 마이크 줄 때는 나랑 똑같이 말하겠지. 근데 본인이 수능 언제였냐 너 그때 나한테 올라와서 물화일체 얘기했을 때 거의 10월? 10월쯤인가 올라오더니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물화일체가 된 것 같대요. 저랑 본인의 생각이 완전 그럼 결국에 내가 물이라는 거잖아. 이놈 새끼. 약간 그런 사고 과정 자체가 맞춰가는 게 되게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들 또. 그래서 저는 이제 국어는 결국에는 시간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 결국 마지막에 가면 이 80분 안에 45문제를 풀어낸다는 게 굉장히 힘든 시간인데, 그러면 저는 결국에는 일단 국어는 저는 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시간 안에 여러분이 이렇게 많은 걸 생각해가지고 판단하는 게 불가능해요. 80분 안에 45문제를 모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평소에 그 감을 키워놓으셔야 돼요. 근데 그 감이 굉장히 올바른 방향으로 맞게 판단할 수 있도록 평소에 연습을 많이 안 해놓으면 뭐 시간이 부족하거나 혹은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이런 함정에 금방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수업 시간에 연습을 하고 내가 이 시간 안에 이 생각은 못했네, 혹은 이 생각은 내가 옛날에 못했는데 지금 했네, 이런 걸 깨달아가는 수업이 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성적이 나왔던 친구들도 굉장히 빠르게 오르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맞아. 자기가 어쨌든 생각하고 고민하는 게 제일 필요한 것 같아요. 또 재수할 뭐 편하게 얘기해. 네, 그리고 이제 학원을 알아보시는 부모님들이나 혹은 이제 선생님을 알아보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제가 재수학원을 다니면서 느낀 거는 좀 이 시기에 부모님들이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좀 알아보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뭐 고3 학생이든 아니면 이제 재수를 한 학생이든 자신의 1년이라는 시간을 책임지고 보내야 하는 시간인데, 이 시기에 저는 제가 직접 알아보고 청소를 고른 거거든요. 근데 청소를 다니다 보면 굉장히 학원을 쉽게 바꾼 친구들이 많아요. 선생님도 쉽게 바꾸고 학원도 막 그냥 이거 하다가 난 이거 학원이 아닌 것 같아 이러고 그냥 독재로 바꾸고 뭐 이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뭐 그 친구들이 성공했다 실패했다라는 게 아니라 뭔가 처음에 시작할 때 내가 이 학원을 골랐으니까 이 학원을 골랐으면 내가 이 학원에서 어떻게든 성공한다. 난 책임감을 가지고 공부하는 태도랑 나는 이 학원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아 하고 자꾸 바꾸다 보면 결국에 자기가 직면해야 될 문제를 피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자기가 어떤 문제를 얻어뜨렸을 때 진짜 학원이 문제면 또 다시 알아보는 거죠. 진짜 선생님이 안 맞으면 새로운 선생님 알아보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 학원에 핑계를 대고 회피를 하게 되면 근데 결국에는 수능을 잘 볼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알아보는 것도 좋지만 학생들이 먼저 알아볼 수 있도록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랑 동등한 나이대가 있을 수도 있고 학생들은 그래 얘기해줘.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수능을 가서 느낀 거는 절대 수능을 예측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공부를 하면서 이제
많은 시험들 볼 거예요. 사설도 볼 거고 뭐 그냥 EBS 나온 뭐 문제집을 풀 수도 있고 어쨌든 무언가를 풀 때 아 이건 더러워서 수능이 안 나와 라든지 아 이건 절대 수능 스타일이 아니야 맞아. 라고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뭐라고? 공부는 했죠. 왜냐하면 저는 이제 재종만 다니니까 이 투수 사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거를 풀라고 주는 건지 싶을 정도로 그냥 막 던져요, 진짜. 뭐라고? 근데 그걸 풀 때 이제 많이 느꼈던 게 아, 이렇게 더럽게 나오는데 이게 수능에 나올까? 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수능을 풀면서 이 투수 사설 같은데 라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저는 풀면서 누가 자전거 도둑이 나올 줄 알았겠어요, 저게. 저 정말 풀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정말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자전거 도둑이 거기 있는 걸 보고 아 진짜 수능은 예측하는 게 아니구나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공부를 하실 때 어떤 공부를 하든 어떤 시험을 보든 간에 그 시험에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 오답 분석을 한 다음에 깔끔하게 버리세요. 그럼 돼요. 네, 이상입니다. 고마워. 너무 와닿는 이야기인 게 약간 제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서 고3 학생들도 많은데 저는 유난히 많아요. 아이들이 이제 다시 돌아오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뭐 국어 때문에 수능을 뭐 이렇게 약간 국어 아쉽게 나온 친구도 있지만 다른 과목이 또 아쉽게 나온 친구들 어쨌든 막 되게 오래 배우는 친구들이 많은데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N수생 애들한테 제일 많이 해주는 얘기가 겸손해야 돼. 그러니까 아이들이 나중에는 봤던 질문, 봤던 문제가 나오니까 자신의 실력 한번 보시고 시험을 자꾸 평가하는 거. 내가 틀리면 수능 스타일이 아니네. 평가하는 스타일이 아니네. 이런 생각을 딱 하기 시작하면 이제 계속 다음에 또 봐야 돼요. 왜냐면 근데 너무 답답한 건 이거죠. 공부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다시 봐야 되는 이런 경우들. 그래서 좀 그렇지만 고3 때 한 번에 가는 게 최고예요. 고3 때 한 번에 가는 게 최고예요. 그게 너무 슬프지만. 여기 있는 애들은 우리 애들은 다. 근데 1년 더 할 수 있죠. 그럼요. 인생 살아보면 너무 길잖아요. 네. 약간 수업 시간에 약간 이런 건 그렇죠. 저는 어머니들 모시고 이런 설명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이런 이야기들을 막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어머니들께서 이렇대 이렇게 해도 애기가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야. 아, 다 알아. 아, 내가 더 알아. 뭐 약간 이렇게 아마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어머니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들께 이런 말씀을 확 드리는 게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거랑 제가 이야기하는 게 하나가 돼야지 약간 아이들이 더 시너지가 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어머니, 학생, 저 이렇게 세 명이 같은 생각을 할 때 결과치가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들께도 이런 말씀을 이렇게 쭉 기회가 있으면 또 앞으로도 이렇게 어머니들 모시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뀌고 제가 수업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 약간 제일 중요한 건 믿음이잖아요. 그저께 대치동에서 설명회 할 때 끝나고 어머니들 상담을 하는데 어떤 어머니 제가 보자마자 제가 약간 사람을 너무 많이 보니까 관상을 봐요. 저희 애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승원이 제가 처음에 딱 제가 딱 공부한 거 쓱 보다가 얘기했어요. 너 성적 올라. 이야기 했거든요. 진짜 많이 올랐잖아요. 약간 관상을 보게 돼요, 자꾸. 정말 좀 약간 기깔나게 잘 보는데, 심지어 어제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가 딱 앉으셨는데 제가 어머니한테 얘기했어요. 어머니, 아이가 성격이 이러이러하고 저러저러하고 그러죠. 어머, 선생님 어떻게 하셨어요? 어머니 이래가지고 저래가지고 그런데 아이가 이래가지고 수능 잘 볼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어머니 아니 선생님 그걸 어떻게 하세요? 이래가지고 저래가지고 저래서 어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고 저러고 저러니까 아마 이래가지고 저래가지고 잘 볼 것 같은데요? 이렇게 했더니 어머니가 깜짝 놀라시는 거. 근데 제가 딱 하나 부탁드려서 어머니 근데 불안해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불안해하시면 그 불안감이 지금은 아이들이 그걸 못 느껴요. 예비 고3 친구들은. 아이고, 누가 불안하겠어요. 내신 좀 안 나오면, 나 정시로 가면 되지, 뭐, 핵정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가 3월이 좀 안 나오면, 아직 시간 많이 남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거고, 아이들의 불안감은 6평을 보고 나서 조금씩 생겨요. 6평을 보고 나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시 컷이 약간 힘들 수 있겠는데? 재수할까? 이런 이야기를 이제 6월 때부터 아이들이 시작하거든요. 근데 어머니께서 만약에 근데 불안해하시면 그 불안감의 느낌이 아이에게 그대로 전이돼서 어머니께서 아이를 좀 믿어주시면 네 저는 뭐 너무 당연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저희 아이들이 지금 뭐 사실 그렇잖아요. 좋은 대학 이꼴 행복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뭐 학교 좋은 데 가도 막 쓰레기 같은 짓 하는 애들 많고, 뭐 학교 좋은 데 가도 막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들 많고, 뭐 아니어도 행복한 사람들 많고. 근데 제가 아이들이 더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열심히 공부해서 보낸 딱 20살, 21살 세상에 나와 첫 발을 디뎠을 때 아이들이 받는 그 첫 번째 느낌이 만족감이었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공부한 시간들에 대한 만족감. 아이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저도 네, 현장에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학생들을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